이 정도로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조사를 제대로 안 받고 있는지, 이 조국 일가가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통계가 나타내줍니다. 정경심과 조건은요, 도합 11차례를 소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11차례 소환은 구속 전이 아니라 구속 이후입니다. 사실 구속 이후에 검찰에서 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차례 소환했는데 그중에 8차례를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정경심은요, 10월 23일 구속 이후에 7차례 소환됐는데 2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아예 조사를 거부했고 몸이 아프다고 그랬죠. 그리고 2번은 조사 도중 조사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7번 중 4번을 수사에 비협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조국의 동생이죠. 10월 31일 구속 이후에 4차례 소환됐는데 한 번은 거부하고 나머지 3번은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뭐 허리 삐끗했다고 했겠죠. 그런데 검찰에선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조사 중단 요구와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어서 조사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사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초동의 한 원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가족이 구속돼서 한꺼번에 아프다고 들어놓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원로 변호사니까 한 변호사 경력이 한 40여 년 된 분이겠죠.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쉽게 말해 듣보잡. 근데 듣보. 여긴 줄여서. 듣보죠. 잡은 이제 뒤에 다른 걸 붙이는 거니까요. 어쨌든 사실 정경심이 원래는 듣보잡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국 덕에 유명해졌죠.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 배짱을 부리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받는 거 그냥 대충 쓰지 말고 몇 회의 수사 거부를 했는지 이런 거 다 공소장에 써가지고 재판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재판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 집 앞에서 방망이를 들었다고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재판이죠. 그래도 말이죠. 빠지지 않고 신의 한 수 11시 방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당하면요. 여러분들 차원이 달라져요. 더 성실해집니다. 저도 당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 국가범법 폐지로 한번 거기 들어가 봤는데 법정에 재판정에 쓰게 되면요 말이죠.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그 전에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성실하게 임할 수뿐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불성실하게 임하는 이유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지영은 며칠만 견디면 나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변호인을 통해서 나 이렇게 괴롭히면은 내가 다 불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왜 우리만 괴롭혀? 내가 아는 게 많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정경심의 핸드폰이 아직 압수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경심은 일부 녹취 파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사진이라든가 또 다른 녹취 어디엔가 USB에 담아서 몰래 놨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 기록 같은 것들, 통화 내역들. 이거 터지면 작살나. 그러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마. 우리 남편까지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거 나는 못 참아. 라고 아마 윗선에 이야기했을 가능성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이 없지 않고서야 저렇게 어떻게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핸드폰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유명한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없어요. 그게 키워드야. 거기에 장부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김경록이 직접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 노트북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마침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종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위는 정관예우와 지금 뭐냐면 검찰개혁 특위가 있어요. 민주당 안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 남기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할 것. 조국이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낸 내용이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금지였잖아요.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너 잘했어. 우리가 보고할 수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 갑자기 조국을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조국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빠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나 빠졌습니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 입장에선 조국을 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요즘에 피의사실 공표가 왜 안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조국 얘기가 오늘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이종걸 정도 되면은 아무 뜻 없이 얘기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기도 정치 한 6단 정도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9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해요.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위원이니까 옆에 앉아있겠죠? 신인모입니다. 누구냐? 뉴스타파 출신이고 지금 당시에 왜 그 KBS MBC 기자 KBS 출신인데 MBC에서 시선 집중인가 아침에 그 라디오 프로 하던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정권의 실질적인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아침에 라디오 틀어가지고 지령 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예. 뉴스타파가 얼마나 숙주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기생충은 아니고 저기가 사실은 기생충이죠, 기생충. 저런 존재였는데 그런 뉴스타파에 속해 있는 시민보,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메이저 언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뭐냐? 결국에는 조국을 수호한다라는 얘기로 자신들이 얽혀있는 뭔가 뒤에서 있던 큰 어떤 수혜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주민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검찰을 갖다가 지금 뭐 압박을 했었는데 오늘 거의 협박 수준의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 20대 국회만 넘어가면 검찰이 다시 살아날 줄로 아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전관예우 이런 걸로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방패 삼아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옛날에 무슨 대못을 받겠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왜 갑자기 조국 얘기를 꺼내면서 이 얘기를 했을 것이냐? 그 얘기는 뭐 뭔가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인걸이 지금 정경심의 변호인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이인걸이 누굽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장 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니네들 더 이상 검찰 너희들 더 이상 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민정수석실 청와대가 열리게 된다. 그럼 청와대가 열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검찰이 칼끝을 들이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 다시 세월호 조사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요, 세월호 더 조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특조위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조사를 다 했잖아요. 관계없는 사람들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조사하겠다? 솔직히 윤석열도 알걸요? 지금 와서 조사해봤자 뭐 나올 거 없다. 그렇다면은 그냥 야, 우리가 균형을 맞추겠다. 이건 윤석열의 생각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그래도 다시 조국을 끌어올려서까지 정경심에 입을 막아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범동이 불 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범동은요, 검찰에서 접견할 거면 아무나 다 접견하세요. 일가친척 면회 다 괜찮습니다라고 이미 다 오픈해 준 상황이고요. 이제는 수사기로 열람하고 등사하고 다 하세요라고 해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조범동은 이미 다 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 안에 있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솔직히. 자유가 그립고. 그렇죠.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정경심이 저런 조사를 받는 것, 그리고 조국의 소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도 포함해서 신의 소리치 이번 주에 소환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소환이 되지 않고 있고요. 뜬금없이 윤석열은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권에 엄청난 압박이 갔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호랑이 등에 타 있는 꼴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균형은 맞추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이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어쨌건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태풍의 눈을 지나가고 있다. 조만간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이러한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예의주시해서 이 조국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홍철기 기자가 전하는데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북한을 부속도 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이죠. 그런데 아니, 수계가 지금 괴뢰가 점유하고 있는 북한에다가 우리 북한 주민이 귀순을 했는데 추방을 해요? 있을 수 없는 반역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가요, 예결위, 외통위, 거기에다가 국방위까지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오후에 정진석 의원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합니다. 2일에, 11월 2일이죠. 바로 5일 전입니다. 북한 선원 2명이 삼척으로 내려왔는데, 목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삼척으로 내려왔는데 5일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서둘러서 북송하려고 한다.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외통위였기 때문에, 외통위 전체회의였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김현철도 앉아 있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선원이 내려온 사실을 국민도 모르고 정부 발표도 없고 보도도 없었다. 외통위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다. 국방위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다. 일반 국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북송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육군 중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 메시지를 받은 거죠. 사진이 찍혔습니다. 예, 찍혔네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11월 2일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을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한다. 근데요, 그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자해 위험이 있어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다. 자해 위험? 자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뭔가 돌아가기 싫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돌아가기 싫다고 하는데 북송을 하는 거예요. 이번 송환과 관련해서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가려서 그 이상은 이제 문자가 안 나오는데 국정원과 통일부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 요즘 보면 국정원이 문재인 얘기 얼마나 잘 들어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국정원과 통일부가 입장 정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 지금 문자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하거든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얘기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수석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결위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웬만한 장관들 뭐 다 앉아 있었거든요. 일단 강기정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강기정 위로 노영민 정도가 있을 가능성이 예. 있고 아니면은 이제 NSC 그 안보실에 있는 차장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어찌 됐던 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문자를 갖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러니까 갑자기 정진석 의원이 김현철이랑 강경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사진 보시면은 표정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지금 뭐지 하고 덩 맞은 거죠. 이게 김현철이 알았어도 숨겼으니까 문제고 국회까지 나가서 그거 숨겼으니까요. 그렇죠. 몰랐으면은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같은 경우는 뭐지 나까지 왜 이러지 뭐 이러고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진이에요.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을 수가 없다. 관련 부서인 국정원과 통일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명이 자해 위험이 있다는 거 누가 봐도 이상하다. 적십자가 아니라 경찰이 에스코트했다는 거 정말 이상하다. 그런데 두 명이 내려왔는데 귀순 의사를 가지고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서둘러서 북송하는 거 납득하기가 힘들다 하면서 제발이 아니죠. 호통을 쳤습니다.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하는 작업을 멈춰라라고 난리가 나서 아예 그냥 정회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거는 또 국방위 쪽으로 이게 또 넘어가 버립니다. 예. 얘기가. 이 얘기가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부가 쪽지를 받고 그쪽에 국방위 쪽에서 질문이 나니까 대답을 합니다.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서 이미 송환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송환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요,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송환을 안 했다? 아니, 송환 중인데 예. 돌릴 수 있었지만 아, 가버린 그냥 거지. 보내버렸다고. 급히. 아까 그 문자 사진이 찍힌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중단시킬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냥 송환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귀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북으로 넘어가면서 자해를 할 사람이 귀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되면 북한 가면 사형 아닙니까? 바로 직결처형이죠. 죽어야죠. 예. 저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저 북한에서 넘어온 선원들을 강제 송환시켰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제 송환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지금 북한에 무도한 범죄 행위의 공범이 된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북송을 거부했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고 귀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서 정경부가 얘기를 합니다. 10명 정도의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것도 뭐로 증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 입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예. 없죠. 그런데 아니, 만약에 한 4명이 내려오다가 예. 2명이서 지금 열 몇 명을 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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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잠시 그래픽을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2명이서 16명을 살해했다. 그럼 배가 예.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오징어 배였고 예. 뭐 20명 정도 탈 수 예. 있는 오징어 배고 자, 조명도 있고 뭐 그런 예, 오징어 배가 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 예, 20톤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체계가 있다는 거죠. 예.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2명이서 16명을 살해할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자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대 잠을 자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일어나서 서로 대항하고 제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